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콘텐츠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불꽃야구와 JTBC 사이의 충돌, 그리고 한 제작자가 공개한 숫자 하나가 왜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콘텐츠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면에서 이야기는 시작됐다. 12월 27일 오후 서울도시만 제작사 사무실, 공간을 채운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고 취재진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인사도 없이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하나의 PDF 문서가 띄워졌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 남자는 장시원이었다. 최강야구의 기획과 성공을 이끌었던 제작자이자 방송 중단 가처분 판결 이후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인물. 법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였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는 패배자의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했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가 이날 꺼내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싶다면,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시원이 공개한 자료는 불꽃야구의 수익 명세서였다. 유튜브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PPL, 스폰서십, MD 판매까지 포함된 단회 기준 수익 구조가 정리돼 있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추정이나 계산이 아니었다. 실제 광고주 결제 내역, 송금 기록, 세금 계산서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였다. 그가 밝힌 단회 총 수익은 5억 6천만 원을 넘어섰다. 방 안에서는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은 이 사안의 핵심을 찔렀다. 숫자를 숨긴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숫자를 말한 사람이 문제인가? 그의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침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 숫자의 출발점은 12월 8일 불꽃야구 1화가 유튜브에 공개된 날이었다.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는 150만 회를 넘어섰고 이후 며칠 동안 각종 화제 지표를 장악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회수와 반응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에 비례해 수익 구조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장시원 측이 밝힌 평균 해당 광고 수익은 약 3천만 원. 여기에 협찬과 통합 마케팅으로 발생한 외부 수익이 더해지며 누적 수익은 단기간에 5억 원을 훌쩍 넘겼다. 겉으로 보기에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고 동일 출연진과 유사한 콘셉트, 편성 시간대의 중복 등을 근거로 경쟁 행위와 부정 사용을 인정했다. 많은 이들은 이 판결을 JTBC의 완승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장시원이 던진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판결문 어디에도 수익 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선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중단됐지만 그를 둘러싼 숫자와 질문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다. 장시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방송 중단이나 프로그램 명칭이 아니었다. 그가 공개한 숫자가 겨냥한 대상은 컨텐츠가 만들어진 이후 그 성과가 어떻게 분배되고 누구에게 귀속됐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는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를 하나씩 분해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흐름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위에서 움직였다. 시청률 대신 조회수와 체류 시간, 구독자 증가율이 성과의 기준이 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회당 평균 조회수는 빠르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유튜브 광고 수익 역시 안정적인 곡선을 그렸다. 평균 회당 약 3천만 원 수준의 광고 수익은 단일 영상 기준으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여기에 브랜드 협찬과 PPL이 결합되며 수익 구조는 다층적으로 확장됐다. 장시원이 강조한 부분은 이 수익이 우연이나 일시적 화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광고주 계약 내역과 송금 시점, 세금 계산서를 제시하며 모든 수익이 실제로 집행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브랜드 통합 마케팅으로 발생한 외부 수익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증가했고, 일부 회차에서는 광고 수익보다 협찬 수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가 플랫폼 안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와 연결돼 움직였다는 의미였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등장한다. 바로 최강야구였다. 장시호는 과거 공동제작 과정에서 전체 수익 구조를 단 한 차례도 투명하게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당 수익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제작사에 전달된 것은 제한적인 제작비와 일부 PPL 수익 공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 동안 추가 사업 수익에 대한 분배는 없었고, 오히려 시즌이 진행될수록 제작사 배제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었다. 장시원 측은 수익 공유 요청 공문을 3차례 발송했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시즌4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지점에서 그는 문제의 본질이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흐름이 공유되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침묵이었다. 그가 공개한 자료 중 업계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일부였다. 출연진에게 특정 제작자와의 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 그리고 불꽃야구 출연 이후 방송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는 단순한 주의사항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제작자와 출연진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혔고 창작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광고 시장의 반응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 논쟁을 확장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고주는 플랫폼보다 제작자를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청률이 아니라 컨텐츠가 가진 진정성과 현장의 에너지를 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브랜드 관계자는 협찬 논의 과정에서 방송사보다 제작 스튜디오와의 협업이 훨씬 빠르고 유연했다고 회상했다. 이 발언들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IP 명칭이 아니라 누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불꽃야구의 수익 구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콘텐츠의 성공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장시원이 공개한 숫자는 이 질문을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쟁의 무게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법적 판단의 다음 단계와 이 구조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해석될지로 이동하고 있다. 논쟁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옮겨갔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이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단순히 유명 프로그램의 충돌 때문이 아니었다. 핵심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가에 있었다. 1심 판결문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법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연진 구성, 경기 방식과 연출 구조, 그리고 유사한 콘셉트가 시청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쟁 행위와 부정사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특히 시간대 중복과 기존 프로그램의 연속성 인식은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겉으로 보기에 결과는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공백이 존재한다. 그 어디에도 수익구조, 광고 수익 배분, 공동 제작에 따른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콘텐츠의 외형과 인식 가능성이었지. 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소비된 이후 발생한 경제적 흐름은 아니었다. 장시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 판단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 금지 여부와 수익의 실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강야구가 수년간 높은 성과를 거두는 동안 제작 과정에 참여한 공동 제작사가 전체 수익 구조를 공유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법조계의 시선은 비교적 냉정했다. 미디어 전문 변호사들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창작성 인정 여부로 보고 있다. 기존 IP와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제작비 구조와 편성 방식이 독립적인가, 그리고 새로운 서사와 구성의 독자성이 충분히 입증되는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재무자료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의 정체성도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됐다. 단순히 이름과 형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콘텐츠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제작자의 기획과 운영 방식, 그리고 시장 반응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이는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넘어 향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장시원의 태도는 이 지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방송이 중단된 이후에도 그는 출연자와 제작 스태프에게 약속된 출연료와 보너스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 제작 스태프는 방송이 멈췄음에도 약속을 지킨 선택이 숫자보다 더 큰 신뢰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결국 1심 판결은 하나의 결론이었지만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영역,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숫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야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항소심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분쟁이 콘텐츠의 소유와 창작의 경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판결 이후 논쟁의 흐름은 다시 장시원의 선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법정 문서 안에서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자신이 확보한 자료와 기록을 통해 왜 이 문제가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이 아닌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꺼내든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내부 문서와 실제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었다. 가장 먼저 공개된 것은 내부 회의 자료 일부였다. 문서에는 기존 출연진과 제작 인력이 향후 유튜브 기반 자체 콘텐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그리고 그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브랜드 IP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을 공유한 기록으로 해석됐다. 이 자료가 던진 파장은 컸다. 논쟁의 초점이 표절이나 유사성에서 주도권과 통제의 문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장시원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자신과 출연진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꽃야구 출연 이후 방송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달된 정황은 제작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는 왜 이 시점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1심 판결 과정에서는 이 문서들이 다뤄지지 않았고 수익 구조와 함께 논의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콘텐츠의 외형이 아니라 제작과 운영 전반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주와 유통업계의 반응은 그의 주장에 또 다른 무게를 실어줬다. 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팀 관계자는 시즌 당시 협업 과정에서 방송사보다 제작 스튜디오와 직접 조율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실행 속도와 피드백, 그리고 현장 대응 능력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통 브랜드는 협찬회의 녹취 일부를 제공하며 콘텐츠를 방영한 곳과 실제로 만든 곳이 다르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들은 시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광고주들은 IP 명칭보다 제작 주체의 역량과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콘텐츠의 성과 역시 그 선택을 뒷받침했다. 장시원은 이 지점을 강조하며 숫자가 숨겨졌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수익의 실체가 공개될 경우 주도권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연출됐다. 장시원은 변호인도 대행사도 없이 홀로 자리에 나타났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수십 장의 A4 문서가 놓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는 국민에게 말하겠다고. 이 발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신호였다. 그가 지목한 대상은 명확했다. JTBC,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최강야구 새 시즌 동안의 총 광고 수익과 2차 컨텐츠 수익, 스폰서십 구조였다. 장시원은 이 숫자들이 공개되는 순간 논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야기는 감정이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책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다. 장시원이 던진 질문은 업계 전체로 번져나갔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분쟁은 더 이상 두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광고주, 제작 인력,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시장의 반응은
이 논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였다. 광고주들의 판단은 일관됐다. 그들은 플랫폼이나 방송사 로고보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제작자의 철학을 더 중요하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광고 관계자는 계약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는 시청률이나 채널 파워가 아니라 제작 현장의 에너지와 제작자가 보여준 책임감이었다고 말했다. 촬영 현장에서 느낀 집중도와 피드백 속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직결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동시에 제작 현장의 목소리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꽃야구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은 방송 중단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보상이 모두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이 멈춘 상황에서도 계약과 신뢰가 유지됐다는 사실은 업계 내부에서 빠르게 회자됐다. 한 제작 스태프는 이 사건을 통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컨텐츠는 결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투자 관점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기존 방송 중심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형 플랫폼과 방송사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제작자 중심의 유연한 구조가 더 빠르게 시장 반응을 읽을 수 있다는 평가였다. 불꽃야구가 짧은 시간 안에 거둔 성과는 이런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는 사례로 언급됐다. 시청자의 반응 역시 단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많은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기억할 때 프로그램 이름보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말했다.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형식의 유사성보다 서사와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흐름은 콘텐츠 소비 방식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랜드나 채널보다 창작자의 세계관과 선택이 기억에 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JTBC의 대응도 다시 조명됐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항소심을 앞두고 IP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수익 구조나 공동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침묵은 오히려 논쟁을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결국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대신 여러 갈래의 질문을 남겼다. 콘텐츠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성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창작자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특정 사건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선다. 불꽃야구는 현재 방송되지 않고 있다. 화면은 멈췄고 경기장은 조용하다.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남긴 채 이어지고 있다. 장시원이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은 개인의 분쟁이 아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였다. IP라는 단어는 법과 계약 안에서는 강력하지만 시청자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이름보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선택과 태도를 기억한다. 불꽃야구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반응을 얻은 이유도 새로운 형식 때문이 아니라 제작자가 보여준 방향성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장시원은 불꽃야구 시즌2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제목과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다시 마운드에 설 준비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이는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제작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였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판단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기록과 숫자,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자신의 길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창작성의 인정 여부, 독립적인 제작 구조의 입증,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이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책임졌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광고주와 제작 인력, 시청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존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대형 방송사 중심의 구조가 절대적인 기준이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제작자 개인의 역량과 신뢰가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불꽃야구 논쟁은 그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선택이다. 시청자는 어떤 콘텐츠를 기억할 것인가, 어떤 제작자의 이야기에 시간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법원의 판결과 숫자의 공개, 그리고 업계의 반응과는 별개로 이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 불꽃야구는 멈춰있지만 이 논쟁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을 결정하는 것은 판결문도 숫자 하나도 아니다. 결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이다.